어, 시장 조금 돌아오는 것 같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내수고 특히 이제 내수라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지금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뭐 경제 이슈 이런 것까지 뭐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가장 고통이 큰 부분이 내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고통이 커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일단 뭐 내수가 어려운 거는 뭐 굉장히 뭐 우리가 서울 시내를 나가보더라도 네, 그리고 서울 시내 주요 우리가 관광지를 그렇죠. 나가본다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나가본다 하더라도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네, 거죠. 종로 지역의 공실은 이미 뭐 오래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재 지금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몇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워진 것들이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는 오래됐는데 코로나 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부터 이제 대출 만기 상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부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갑자기 지금 뭐 탄핵 이후에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졌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탄핵 이후에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것도 얘기들이 있습니다. 연말 모임 자체도 네, 없어졌고 뭐 연말 많은 뭐 이런 분위기가, 것들도 네, 있고 이런 부분 저도 이제 지인이 심지어 제주도에서 귤을 판매하는데 네, 탄핵 당일날 주문이 10분의 1로 줄었고 지금 현재도 귤 주문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전만 하더라도 유지되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웠던 것을 언론에서 안 다뤘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이제 이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워진 부분들을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가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한다라는 성장 일변도에 대한 얘기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는 얘기를 하다가 이걸 한꺼번에 지금 이제 오픈을 해버리니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저는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부터 어려워졌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방치에 가깝게 놔두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한계 상황, 여기에 덮친 격으로 정치적인 부분까지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지금은 제가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명동을 나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종로를 나갔었는데요. 네, 명동에는 외국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종로 2가 메인 통에 네.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이럴 정도로 현재 지금 많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날 거의 같은 데 있었네요. 종로 이가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 주차를 하셨다는 거는 종로 이가에 그 연말에 주차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사실 뭐 명동은 뭐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네. 힘든데 종로는 정말 좀 많이 죽은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뭐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걸 떠나서 계속 힘들어 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표시로 드러나는 게 요즘 연체율 같은 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나요, 평론가님? 일단은 저도 약간 내수 진단에 대해서 살짝만 네네네네.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소장님과 저도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같은 견해다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수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 누구는 아주 나쁘다 누구는 조금 나쁘다 이렇게 상황이 다를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진단 조금 다를 사실은 수 있죠. 네. 정확하게 국가가 지금 경기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하면 사실은 논란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소위 말하는 경기 동향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우리의 경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써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희망적인 얘기라든지 보수적인 얘기들이 섞여 들어가겠죠. 뭐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지표보다도 안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제는 네. 심리인데. 근데 11월까지만 해도 우리의 이 경기 동향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완만한 경기 회복세 그리고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은 있다. 그러니까 좀 말은 좀 안 됩니다만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네, 조짐.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인 상황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그나마라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12월에 그런 말이 아예 없어지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방 위험 증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그 막연한 희망의 멘트조차도 쓰기 구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방을 걱정해야 되는 내수 상황이라는 걸 정부도 인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내수가 안 좋다는 거를 갑론음박 할 필요도 없다. 네. 이것만 봐도 정확하다. 심각하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그렇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앵커님이 질문 주신 것도 저도 사실은 예의 깊게 보고 있는 지표인데 결국 내수가 안 좋으면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빚을 많이 내고 네.
또 그 빚으로 또 다시 빚을 내는 그렇죠. 이중 삼중 소위 말하는 다중 채무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빚이 돌고 돌아서 한 번쯤은 매출이라든지 사업 성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못 한다면요. 결국 연체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지표가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금융권 관련 대출이 1,064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고 연체만 무려 18조가 넘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이 통계가 나온 이래 역시나 다 각각 최고치를 돌파한 수치다라고 하니까 이 안 좋은 경기 그로 인한 채무 또 채무가 다중 채무를 부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채무가 늘었고 연체까지도 당연히 부수한다. 이런 지금 현상이 진단된다, 목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출액이 한 1,000조가 넘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게 좀 커진 게 코로나 때 우리가 영업을 못했으니까 이제 일단 돈을 좀 빌려줘가지고 이때를 좀 잘 넘겨봐라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그때는 뭐 보복 소비나 이런 걸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별로 보복이 안 나왔잖아요. 별로 보복이 안 나왔고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영업자 대출이 GDP 절반 넘어가고 있네요.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어떤 뭐 저는 조금 그 코로나 때는 어쨌든 일단 살려는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는 네. 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대출을 해줬었던 네. 거고 우리도 아무도 경험을 못했고 글로벌리 다 네. 이제 돈을 풀었던 거 그때 다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딱 끝맺음이 저는 이제 조금 그랬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대출을 뭐 저리를 해주건 공짜로 대출을 해두건 2년, 3년 뒤에 갚아라라고 한다라면 나름대로 2년, 3년 내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었죠. 근데 끊임없이 연장. 지금도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만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누가 이제 책임지고 맺는 부분들이 좀 없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여러분들 이 의외에 우리 서울 경기를 어렵게 한 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게 있나요? 택시 가격의 급등이죠. 그렇죠. 저도만 해도 친구들 만나면 이제 지하철이 끝날 때 되면 그냥 짠 하고 그러니까 사라져요. 그게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택시 가격이 급등하고 나서 근데 택시는 택시 업계에서 요구를 통해서 서울시가 그걸 네. 받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회식이 10시 전에 끝나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예, 2차, 3차가 없어지면서 네.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 하나가 얼만큼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느냐라는 건데 네. 지금 이제는 완전히 여기서 택시값을 내린다 하더라도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2차, 3차 가는 문화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내수를 꼭 살린다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네. 그러한 어떤 큰 아젠다 속에 무엇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편적인 정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만기가 된 것에 대해서 만기가 됐으니까 연장해 줄게. 일단 넘어보자. 나는 신경 안 쓸래. 넘기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한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또 누가 또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우리랑 또 생각이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들 그게 옳고 그르를 통해서 어떤 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네. 조금 안타깝게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내던져져 있는 현상. 네. 스스로 경기가 살아나면 윗목이 따뜻해지면 아랫목이 따뜻해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재 지금 돼 있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뭐 구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 카드 사태 때도 그렇고 손을 대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당히 아픔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긴 미래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퇴직 연령은 짧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방치된 게 골마 터진 게 아니겠나.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1,000조가 넘는 이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걸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그렇다고 디폴트 할 수도 없고. 디폴트 할 수 없는 네. 것들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좀 저는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조의 이 절대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큰데 문제는 여기 이제 굉장히 입맛이 씁쓸한 아주 안 좋은 복선이 두 개가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문제는 그나마도 조금 잡아가던 중이었는데 최근 2분기 동안 다시 대출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이라고 하면서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이 목격됐는데 특히 마지막 이게 3분기 자료인데 마지막 분기에는요. 분기에 4.3조나 늘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추세가 미시적이긴 합니다만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는 연체인데 이렇게 아까 제가 연체가 18조다. 뭐 절대 금액도 이것도 최대다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 다중채무에 몰린 분들이
1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하다못해 사업자 담보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 양질의 쉽게 말하면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2금융으로 넘어가, 뭐 그렇죠. 사채 시장으로 넘어가. 예, 점점 안 좋아지죠. 이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요. 은행권 연체율은 0.6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금융은 대출이 늘어나든 말든 아직 안전해요. 거기는 뭐 오히려 돈 있는 분들이 더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상호금융, 이게 비은행 전체는 4.7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비하면 뭐 거의 뭐 8, 9배 이상 그렇죠. 연체율이 높은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상호금융이고 저축은행이 11%입니다. 연체율이 분기에. 요즘 저축은행이 대출 받으면 한 거의 20%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양적으로도 최대 대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건 맞는데 질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포인트가 숨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을 뚫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뉴스를 보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5만 5천 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하나 90% 있어요. 가까이 가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2,500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환율이 1,500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 1,450원으로 내려오느냐 안 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가 18조인데 직전 고점은 대략 한 17조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17조를 뚫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금이 울렸어야 되는데 아무런 비상금이 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거를 더군다나 뭐 저희가 다룰 정도이고 평론가님도 계속 그런 지표를 추적해 오셨겠습니다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지표를 무시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 17조를 넘어서는 순간 경고음이 울려야 되는데 아무런 비상경보기를 울리지 않았다라는 자체 그리고 지금 와서 18조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뭐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정책 당국자들한테 너무 정말 제가 자꾸 지금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저는 답답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일단 뭐라도 좀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회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회식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업종 특성상 이제 회식을 좀 세게 하는 그런 곳이라서 일단 회식한다 그러면 뭐 간다 안 간다는 건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삼겹살집에서 이제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광장시장 가가지고 또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러고 나서도 또 아직 늦게까지 하는 호프집 가가지고 또 골뱅이에 또 한 잔 하고 그러다 새벽 3시쯤에 거의 네 발로 이제 택시에 넣어주면 뭐 몇만 원 기판이 뭐 상봉동이 이렇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7시에 또 출근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회식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목요일날 점심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뭐 회식이라는 게 꼭 좋은 거다 이런 걸 말하기 어렵지만 그 사라질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 생각이 나는 게 택시비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사무실에 집에 갈 때 예전에 25,000원이었거든요. 지금 가면 3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 생각하는 게 주말이나 붉은 프로젝트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택시 쿠폰을 좀 뿌리는 게 어떨까? 택시비 때문에 빨리 들어가시니까 오늘은 택시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요즘은 카카오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택시 사용에 대한 뭐 쿠폰을 좀 뿌린다든지 이런 것도 내수 촉진 예전에 후산 대전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도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재 지금 그 일본의 원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수산 쪽에 쿠폰을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산시장 지금 제가 최근에 한 1년 새에 안 갔지만 그거 터지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수산시장 가서 5만 원어치 수산물을 사면 2만 원을 캐시백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세금 제 2만 원을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거 그렇죠. 일단 일본 그 사태 난 이후에. 근데 말씀하신 거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는 신선하다고 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율하겠지만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정말 뭐 택시 쿠폰이라도 그러면 누군 택시 타고 누구는 그 대중교통 타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논의 물론 이제 정부 내에서 논의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노력들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나오게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대출 완화라든지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성실하게 갚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 그래서 이자를 감면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연체가 됐을 때 원금을 감면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지금 굉장히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책을 펼친다라고 한다라면 펼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가능성들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하다못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일본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어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네. 노력을 한 것들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노력이 조금 저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지금 우리가 뭐 불프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못할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부분으로 저는 일단 원인 진단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인 측면에서 하나는 이제 경기 문제죠. 내수 전체가 주저앉은 부분.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주저앉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렇죠. 여기를 이제 좀 미시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 일단 닥쳤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 말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일단 보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이 우리 아까 앵커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그쵸.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 이건 버렸어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 네. 거주의 문제,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양식, 회식 하다못해 뭐 외식의 문화까지 그 이전과 바로 그 이전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생활을 구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좀 큰 틀에서 뭐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좋고 다 좋은데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사실은 이제 중국이 뭐 상하이 봉쇄 등등등해서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네, 예상했어. 제로 코로나 뭐.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이제 봉쇄를 풀고 코로나 국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중국발 호재가 네, 좋을 줄 알았죠. 좋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 여전히 침체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훈풍이 사실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이 풀린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고금리를 갔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우리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고금리 구간을 구사했는데 고금리라는 게 사실은 빨리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대신에 사실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짧을수록 좋았는데 나름대로 고금리 정책을 한다고는 했는데 집값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주담대라든지 정책 대출을 한 50몇 조씩 계속 풀면서 고금리 때문에 피해 보는 자영업 쪽은 피해를 보도록 하는데 돈이 사실은 주담대나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줘야 되는 30, 40 가장 소비력이 많은 그런 세대들 입장에서는 빚을 더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집을 사느라고. 그러니까 돈이 글로 흘러갔기 때문에 코로나는 끝났고 고금리는 계속됐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세대들이 오히려 소비 여력이 줄어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거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이런 원인을 베이스로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경기 대책과 이제 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비 진작 대책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정책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제가 부동산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상가나 이런 거를 이제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부촌의 아파트에 상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돈이 많을 것 같지만 거기가 수입은 좋아도 은행에 줘야 될 돈이 너무 많아서 사실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상가를 오픈하려면 혼자 사는 대형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가야 그나마 구매력이 좀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은행에 한 150만 원 주던 가게가 지금 뭐 250만 원 줘야 되면 그만큼 생활비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었는데 그게 많이 줄었고 코로나 때 3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만 해도 회식에 빠지는 거는 그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하나의 신호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래도 상관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맘 맞는 사람 잠깐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게 너무 예상치 못했던 게 한꺼번에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갑자기 낸 게 그때 IMF 때였잖아요. 갑자기 퇴직이 많아지니까 그 이후로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조조정의 속도보다 가혹한 속도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정부는 이걸 어떤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아야 될지가 좀 혼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으니까 좀 탕감해 주자. 그러면 미리 갚은 사람들은 조금 나는 뭐야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수요를 살리기 위해 다른 쪽을 좀 푸니까 이분들은 계속 힘든데 여기만 괜찮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정책이 좀 정교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이제 계속하지만 이번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체 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자를 뭐 감면해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연체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연체가 시작되면 상당히 그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경제 주체들도 연체를 한다라는 것은 신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체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체가 감면했는데 이제는 연체 이전부터 이제 채무 조정을 원하면 해주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뭐 500만 원 이하지만 소규모 대출로 연체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라면 그러니까 전직이라든지 다양한 뭐 폴리텍이라든지 이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준다 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너무 이렇게 크게 아우르기보다는 지금 SNS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뭐 유명한 뭐 핫플레이스 이런 데 가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거기는 또, 또 몰리는 데는 엄청 몰립니다. 때 또 엄청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가 흘러서 우리가 이것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직장 내에서도 승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IMF 때도 승진하신 분들은 또 승진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남으신 분들은 더 좋았죠. 승진하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말에 이제 정말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확고한 매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변형을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간식 주고 수혈하게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답을 저도 좀 이렇게 듣기에는 답답하다. 결론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아플 때는 좀 아파야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해지는 건데 지금은 아픔은 조금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조금만 참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런 어떤 정책들, 이런 좀 정책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좀 알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홍보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어디 해외 나가서 뭘 따왔다 이런 홍보보다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울 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은행에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정부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금감원이 은행에다 지시를 해놨는데 그런 거 지금 은행 가보면 포스터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자체를 내수 경기 자체를 살리는 대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체를 또 보호해주는 그 타겟형 대책이 둘 다 중요한데 작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가 사실은 대책을 안 낸 건 아닙니다. 또 최근에 이제 2025년 경제운용 방향 등등 등에서 또 많이 담았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폐업도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돈 없어서 원상 폐업 복구 못 한다고. 해야죠. 밀린 그 퇴직금도 줘야죠. 그렇죠. 이거 대출도 갚아야 되고. 폐업도 돈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폐업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폐업 관련한 지원금도 좀 늘렸다라는 얘기가 좀 대책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런 폐업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 자금이 바로 새 출발 기금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미 작년에 자반원 예산 대비해서 수준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미 모자랄 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늘려서 제가 볼 땐 조 단위로 늘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늘려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또 막다른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는 분들을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이 좀 들어왔어요. 이 대안이 저는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영업의 이 생태계를 시계열로 보자면요. 창업 준비, 그다음에 창업, 그리고 또 거기서 일단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폐업이나 새 출발 이런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책이 지금까지는 안타깝게 뭐냐면 무게 중심이 시계열로 보면 뒤에가 있어요. 즉 이미 위기에 빠지기 전에 좀 도와주거나 하는 선제적 대응이나 이 보조를 맞춰서 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좀 몰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미 벌어진 후반에서 아프다 하는 분들을 살려내는 응급실 위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체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병이 발병되고 난 다음에 치료 대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무게중심이 뒤에 가 있었다는 게 아쉬웠다는 거고요. 네. 요거랑 그러면 이 결을 맞닿으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경기 대책인데 정부의 대책이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25년에 이미 집행돼야 되는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생 대책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상반기에 거의 80%를 집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없었던 이 신규 자금 18조 원을 추가로 뽑아서 새로운 민생 대책으로 쓰겠다. 요 정도가 한 3개 정도가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최신의 대책인데요. 저는 이거 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오히려 적기에 놓치지 않게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도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조기 집행한다? 이거 효과 있습니다. 경기 살리는데 효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중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중하반기엔 돈이 없거든요. 추경해야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돈 쓰면 경제가 산다는 거는 우리가 2024년도에 확인을 했어요. 올해도 상반기 75% 써서 1분기 경제성 1.3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기 집행 효과를 계속 이어가려면 지금 당장 결정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효과를 쭉 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올해처럼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필요하면 추경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좀 갖춰달라는 거고 18조 원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대책을 이게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28조 원이 새로운 돈이 아니라 기금에서 뽑고 불용에서 뽑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소위 말하면 아랫돌에서 윗돌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 기금에서 뽑고 외평경에서 뽑고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생에 중점을 옮긴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죠. 이거 역시 추가적인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얘기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한계가 남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상반기에 일단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건 좋고 중후반기에 이 동력이 끊기지 않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추경이든 뭐든 열린 자세로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그 추경으로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게 세금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경 자체만 놓고 보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금이 늘어나면 또 경기를 또 다운시키는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도와줘야 될 게 한국은행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를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닌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만 해도 1,470원이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가 민생으로 왔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깊게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호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상적이다라면 어떻게 정부 여당과 이제 한국은행 이 서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죠. 물론 서로 다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조율을 뭐 해서 정부 정책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현재 지금 여당에 대해서 약간의 경제를 좀 생각해달라는 그 이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현재 지금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재 지금 권한 대행보다는 현재로서는 뭐 권한 대행은 뭐 본인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대행 역할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독립된 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결정 내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도 지금 현재 당장 뭐 거론조차 지금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가 안타깝게도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인 어떤 뭐가 됐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더 이상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가야만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현재 지금 어떠한 경제 정책도 현재 나오기 어려운 현상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관련해서 지금 요 한 일주일 열흘 상간에 2번의 큰 발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미국이 사실은 2025년 올해 원래 금리를 4번 정도 낼 거라고 시장이 예측했다가 이제 그 점도표가 공개되면서 2번으로 준다. 속도가 줄었죠.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일단 전체 사실을 놓고 보면 야 그럼 한국은행도 금리 운용하기 좀 빡빡한 거 아니야? 미국에서 이제 4번 정도 내려줘야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경기를 살피면서 좀 여유가 있을 텐데 한국은 미국이 2번밖에 안 내는데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어라고 사실 조금 시장을 경직되게 볼까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렇지 않아라는 얘기를 2번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발표한 2025년도 네. 통화정책 운영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사실은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게 명확하게 선언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에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신년사에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하나는 기민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이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금리를 더 어쨌거나 유동적으로 열린 자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한국은행의 2025년도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두 번 내린다가 중론이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그 한국은행이 두 번의 발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네 번까지도 전망하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네 번이겠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두 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1분기, 2분기였어요. 네, 그렇죠. 중론이. 근데 이제는 두 번에 기민하게 유연하게라는 걸 얘기하자면 1, 2분기가 아닐지도 몰라. 1, 2월일지도 몰라. 네. 이렇게 해서 그게 기민한 거죠. 예, 더 기민하게 땡긴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환율을 자극하게 되겠죠. 미국은 안 내리는데 우리가 금리 내려버리면. 그러니까 환율 한국은행이 모르는 바 아니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가 내 코가 석자다. 경기 그렇죠. 이번에 경기 침체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확실하게 금리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통화 당국과 정책 당국의 이 정합성입니다. 둘이 호흡이 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금리로 가서 유동성을 쭉 뽑으면서 물가를 좀 낮추겠다라는 확실한 선언이 나왔었는데 2년 동안. 근데도 사실은 유동성이 흡수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정부 당국이 계속 주담대라든지 보금자리론으로 50조씩 뿌려대 가지고 이게 맞는 디스니는 몰라도 어쨌거나 한쪽에서 온수 한쪽에서 냉수를 틀면서 정합성이 안 맞는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리를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정책 당국에서 그거에 발맞춰서 그럼 경기라도 살리려면 역시 추경 내지는 어쨌거나 민생을 살리는 대책이 받침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내수진작은 3요소입니다. 금리, 정책, 추경, 재정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선제적으로 금리 대책을 한국은행이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책의 정합성이 맞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 번의 지금까지 한 2년간 있었던 정책의 부정합성과는 또 반대죠. 그때는 고금리인데 유동성이 풀리는 부정합성이 나온 것처럼 이건 또 금리를 내린다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안 살아가지고 금리만 내려주고 내수가 덜 사는 효과가 나오면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은행의 강력한 이 선언에 힘입어서 이제는 좀 정합적으로 한국은행과 정책 당국이 이 수미상관하는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도 고금리를 계속 갈 때는 이제 정부가 돈을 좀 풀면서 그 고통을 좀 완화하려는 노력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걱정하기보다는 경기가 너무 심각해서 하느니 이제 소위 말하는 라이트 켰으니까 깜빡이 켰으니까 이제 정부도 같이 가가지고 좀 빨리 좀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두 번 내렸지만 세 번 내린 듯한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경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제 두 번째에서 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